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역사적으로 이 연두교서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의 외교적 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연두교서에 따라 미국 주도의 질서가 바뀌고 세계는 지각 변동을 겪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연두교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양한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호주의로 치닫는 미국의 경제적인 태도, 무역 태도, 또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까지 여러 가지 안보까지 엮여있는 민감한 부분들 과연 어떻게 풀려나가게 될까요? 또 미국의 의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제 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특별 점검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특정인을 뽑기 위해 다른 지원자들을 배제한 그런 경우까지 있었고요. 검찰 수사만 80건 넘게 의뢰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보도와 발표가 나가자마자 채용비리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뿌리까지 썩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데요. 말 그대로 근절 대책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제도민은 오늘은 미국 눈치에 또 소가리까지 하고 있는 환율 이야기 최백은 교수와 함께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이목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확한 미국의 의중과 앞으로의 계획을 읽어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민, 무역 두 가지가 강조된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민감해하고 있는 중국 측 반응들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따른 파장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을까요? 또 우리 경제와 현재 우리 정치, 지정학적 상황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연두교서가 뭐길래 이렇게 관심을 모으나 궁금해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연두교서 영어로는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 그래서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방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건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연두교서에서 미 대통령들이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1913년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화원칙 14개조를 연두교서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고 네. 또 저희가 아는 그 소위 미국 고립주의의 시작이 됐던 먼로 닥트린, 네. 먼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이것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두교서를 통해서 어떤 국정 철학을 또 제시할지,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예, 뭐 미국의 정치 경제는 전 세계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표된다 이런 틀인데요. 5대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1년간 이룬 위대한 성공이라는 걸 포함한 5대 이슈가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됐는데 어떤 건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글쎄 뭐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네.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5대 이슈라고 하면 이민 정책, 안보, 무역, 미국 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일자리 및 경제 이 5가지가 아마 주요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북한 관련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비핵화 얘기는 계속 지금 좀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전략에 대한 좀 특별한 변수라든지 혹은 강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맥시멈 프레셔 즉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 그래서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 이러한 정책인데 네네.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정책은 항상 비핵화에 기반한 정책이었고, 네. 그러면서 뭐 3대 선제 조건도 제시를 한 적이 있었고, 도발을 하지 않으면 뭐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도 계속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 역시 계속해서 핵불굴이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정책을 그렇죠.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강하게 제재를 추진하고 더 제재를 강화해서 결국은 북한의 경제를 고사시키고 북한이 힘들어서 결국은 비핵화의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우리도 어제 저녁에 속보가 나왔죠. 이 문화행사 취소, 이 경유를 반입하는 문제라든가 국적기의 취약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한미 관계까지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에 따라 또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민개혁, 이 다카가 사실은 최근에 정부 셧다운까지 유발했던 이슈인데 좀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또 여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떤 얘기 전망하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카, 즉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청년이 추방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유예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다카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미국 안내 불안정 사태도 낳고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야 공화 양당 간에 계속해서 이제 다툼하다가 결국은 정부 셧다운까지 갔는데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뭔가 초당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민 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민 정책 때문에 뭐 소수민족도 뭐 라틴 계열이라든지 흑인 여성 이러한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이민 정책 때문에 뭐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민 개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 기반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발언도 예상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까지 얘기보다 지금 또 민감한 문제가 바로 이제 무역 경제 관련 얘기인데요. 네. 뭐 상호 호혜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미국 일방주의 같은 느낌이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번 연두교수에도 이 이야기 어떻게 등장할까요?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상호 호혜적인 무역 그리고 보호무역이 아니라 이건 공정한 무역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고립주의로 가는 것은 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고립주의는 아니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정책이 이번에도 확실하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뭐라 그럴까 자유무역 협정을 같이 들고 있는 그러한 상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좀 공정한 무역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좀 강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지금의 이 무역이라는 주제에서의 어떤 갈등 상황이 연장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이 WTO 체제, 이 다자간 무역 체제를 오히려 미국이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MES라고 시장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부분을 제소까지 한 상황인데 교수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미국이 이끌어온 WTO 혹은 다자간 체제였는데 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좀 반하고 있나 이런 의아심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태도를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WTO 제도가 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클린턴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가트 체제를 대체하는 그러한 체제가 시작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 클린턴 때는 냉전이 끝나고 거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렸던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WTO의 규범을 거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러시아, 뭐 중국 이러한 뭐 EU 이러한 상당히 강대국들이 미국과 경쟁하는 그러한 체제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강대국 지위를 지지해 줄 수 있었던 그런 WTO 체제 내에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WTO 말씀하신 것처럼 WTO의 체제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꾀했던 그러한 시대는 상당히 지나갔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체제에 기대기보다는 그 자국 중심의 그리고 뭔가 양자적인 무역 협상에 의해서 자국의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정책 쪽으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세이프가드이기 때문에 많이 마찰을 빚었고 정부도 WTO 제소하겠다라고 했는데 WTO 제소로 될까 얘기까지 나오고 결국은 양호 관세 철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우리 네. 역시 좀 이런 상황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지적하신 바대로 양자간 또 미국의 변화된 태도 우리가 좀 정부가 좀 정책을 위반하거나 혹은 대응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예, 얼마 전에 뭐 정부가 WTO에 이미 제소를 했다고 밝혔고, 네네. 그것이 얼마나 뭐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그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그 자유무역을 수정하는 그러한 네네.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그 큰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경제학자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한미 FTA 재개정 때 역시 재협상 때 역시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대응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방법에 대한 또 대응을 국민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뭐 이렇게 구두 개입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발언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뭐 얼마 전에 이 문우신 장관의 약달러 발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발언 네. 이번에도 연두교서에서 이런 환율이라던가 금융 환경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지금 보호무역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강화하시겠다, 그 달러 강세를 네.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보호무역이 달러 약세로 맞습니다. 이어지고 결국은 뭐 글쎄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앞서도 살짝 여쭤봤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화해 무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긴장 완화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지금 미국 연두교서도 앞서 비핵화 얘기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거든요. 펜스 부통령 방안은 예정돼 있긴 한데 네. 이 문제 해법 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글쎄 지금 북한이 노리는 거는 결국은 남북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미 간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뭔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네. 게 북한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 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이 되면 그 모멘텀을 한국 정부로서도 놓기 싫을 것이고 네. 결국 한미 관계가 좀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맞습니다. 보이는데 지금 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그 금강산에서의 네네. 어떤 행사 문화 같은 행사. 것도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행사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아지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이미 한미 간에 조금은 상호 경계하는 그러한 눈초리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네. 결국 뭐 북미 관계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비핵화를 한쪽은 주장하고 또 한쪽은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양자가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우리가 양쪽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 강력한 그런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현재 입장이 아닌 좀 대화의 리셋 성격이 될 수 있는 모멘텀 마련 과연 가능할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둔 코너고요. 경제 뉴스, 인터뷰, 또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코너니까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연두교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연두교서 쉽게 설명하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서한이나 구두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통상 의회의 새로운 회의가 시작되는 연초에 발표되기 때문에 연두교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연두교서는 대통령은 때때로 의회에 나와 연방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된 수정헌법에 의거해서 행해집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잠시 나왔었죠. 그런데 이 연두교서를 통해 입법 의제는 물론이고 미국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들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아마 대통령의 신년사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차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번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계속 역설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안보라든지 무역과 관련된 우리와 얽혀있는 문제들도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들 어떤 것들 들어와 있을까요?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용평가할 때 여태까지는 몇 등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점수제로 바뀐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안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제로 운용하고 있는 개인 신용평가 방식을 이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점수제는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등급제 방식에서는 사실상 여러 사람이 너무 많은 층의 사람들이 네. 같은 등급으로 묶이면서 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지금은 신용 점수가 664점이면 7등급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7등급의 점수 범위가 600점에서 664점까지인데 점수 차이가 60점 이상 나는데도 같은 등급에 좀 묶이면서 이 제도권에서 금융회사에서 좀 대출받기 어려웠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좀 개선될 것 같기도 한데 좀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뭔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신용 점수가 664점이면 앞으로 좀 바뀌게 되는 제도에서는 6등급과 좀 비슷하게 좀 간주하게 되는 건데요. 이 금융위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이 되면 약 240만 명 정도가 이 기존의 등급제보다도 약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혜택을 좀 받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또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관행도 좀 없어지는데 금융 권역별로 차등을 없애고 이 금리를 기준으로 좀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연 6% 이하면 캐피탈 수준으로 또 중금리인 6에서 18%까지는 저축은행 평균 수준으로 보는 식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은 29만 명 정도가 신용 점수가 좀 오를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이 빚을 연체하면 장기든 단기든 구별 없이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주던 관행도 좀 고치기로 했는데 네. 기존에는 10만 원 5영업일 이상 연체는 단기 연체, 또 50만 원 3개월 이상은 장기 연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기 연체 기준은 30만 원 30영업일로 또 장기 연체는 100만 원 3개월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좀 뭔가 합리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많네요. 가계대출 금리가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금리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가 연 3.62%로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3.6%대로 접어든 건데 이 중에서 이 가계대출 금리는 3.59%에서 3.61%로 0.02%포인트 오르면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요.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오른 3.42%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오른 건 지난해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1.25%에서 1.5%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여파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외에도 좀 금리 인상 환경이 많은데 반면에 예금했을 때 우리가 받는 금리, 예금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았네요. 네,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수신금리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가 1.79%에서 1.81%로 0.02%포인트 올랐고요. 또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5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총 대출금리와 총 수신금리의 차이가 예대금리 차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잔액 기준으로 2.3%포인트로 좀 벌어졌습니다. 2011년 2월 이후 최대치인데요. 그만큼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조금 올린 것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은 돈을 버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자,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인데 어떻습니까? 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시중은행들이 오늘부터 거래 실명제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신한과 농협, 기업,
국민하나, 광주 등 6개 은행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연동 작업을 마친 은행이 신한과 농협, 기업은행만 맞춰서 일단 이 3개 은행을 이 중심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은행에서 똑같이 실명 확인된 계좌를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주 정보와 또 거래소에 신청한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출금 계좌 등록이 좀 완료된다고 합니다. 네. 자, 기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래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의 그 계좌를 이미 갖고 있는 기존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실명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요. 이 해당 은행의 계좌가 없으면 은행에서 새로 좀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 투자는 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융당국이 신규 거래 허용 여부를 은행권에 좀 자율로 맡기긴 했는데 은행들이 신규 투자자 계좌는 좀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은행들은 당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또 중소형 거래소는 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좀 올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 이 가상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른바 벌집 계좌로 좀 운영하던 거래소가 많은데 네. 실명제 도입과 함께 추가 거래 가능성이 좀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좀 암호화폐 전체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규 가입이 좀 어렵고요. 그 기존 투자자들도 은행 계좌를 좀 만드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자금 세탁이나 이 대포 통장 방지 등을 위해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계좌 개설의 목적을 따지고 또 증빙 서류도 좀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네. 개설 목적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거래는 일단 이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우회적으로 급여나 사업자금 계좌 등의 목적으로 신청을 하면 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좀 절차가 좀 까다롭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계좌를 발급받으면 입출금 한도가 좀 적어서 투자용으로는 좀 쓰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정 소득이 없거나 없는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부부나 학생들도 좀 계좌 발급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금융위원회가 소액 간단보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요? 네, 손해보험 사업 혁신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상품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좀 목표로 내걸었는데 소액 간단보험은 이 보험 가입이 기간이 일회성이거나 1, 2년 미만으로 짧고 또 이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고 위험 보장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을 말합니다. 여행자 보험이나 레저 보험, 드론 피해 배상 책임 보험 등이 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풀리는 규제들이 어떤 건가요? 네, 소액 간단보험은 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좀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 보장이 필요는 한데 일반적인 이 보험 판매 채널에서는 이 판매하기 어려운 이 가게성의 손해보험이면서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서비스와 좀 연동된 상품이 그 대상입니다. 가령 이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 보험에 좀 함께 들 수가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 용품을 사면서 이 레저 보험에 좀 가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애견샵에서 애견용품을 사면서 애견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면서 이 상해 배상 책임 보험도 들 수 있게 되는데 네. 이렇게 사는 보험 상품은 이 사업비가 저렴해서 보험료도 더 싸게 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묶여서 파는 것들 좀 인기가 많아질 것 같네요. 국내 주식시장 어제도 사실 2,600선 깼는데 2천조 원 시대라고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시총이 시가총액이 2007년 7월 1,000조 원대에 처음 진입을 했는데 10년 7개월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전날 기준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합기액이 2,019조 원을 기록하면서 2,000조 원을 좀 넘어선 건데요. 양시장 시총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인데 코스피가 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이제 16년 만에 920선을 넘는 동반랠리를 이어간 덕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규모가 각각 1,688조 원과 333조 원을 기록하면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좀 갈아치웠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겁니까? 개인 신용평가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등급제에서는 점수가 경계선에 걸리거나 또 이금융권 이용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좀 받곤 했는데 점수제 전환과 함께 획일적인 신용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 덕분에 또 많은 국민들이 더 건강한 경제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흙수저 배신한 신의 직장들. 지금 정부가 기재부 중심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에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내용과 범위도 넓지만 이 중에 또 몇십 건은 검찰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정작 이런 채용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겁니다.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온 여러 기관들도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뿌리 뽑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실망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겨울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한번 생생경제에서 근절된 책 인터뷰해 주신 분이죠.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경호 부위원장입니다. 네, 참 지난 겨울 강원랜드 채용비리 여파 이후로 부위원장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상황도 좀 심각합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강원랜드에서 이제 강원랜드를 감사한 결과 518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493명, 약 93% 이상이 외부 청탁을 받고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비리를 좀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총 1,190개 기관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네.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중에서 946개 기관,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83건은 수사 의뢰를 했고 네네. 255건은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아주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근절, 말 그대로 뿌리를 뽑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정부의 특별 점검도 있었지만 이 채용 비리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 정확히 실태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간에 저기 채용 비리 신고 센터도 운영이 됐었는데 어떻게 좀 실적이 있었습니까? 제보가 있었나요? 예, 지금 우리 권익위에 설치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네. 권익위에서는 인사 담당자를 비롯해서 채용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해서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이죠. 어제 네. 날짜 기준으로 총 69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네. 수사가 진행 중인 26건을 포함해서 총 394건을 관계기관에 이첩 송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것은 네네. 어제 이제 범정부 정부 합동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 오늘만 네. 아까 오전에 10시에 집계를 해봤더니 32건이 하루 평균 7.9건이 접수됐는데 네. 오늘만 32건이 접수돼서 네. 지금 이미 730건을 넘었고요. 아마 지금 정도는 한 50건이 넘게 접수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알려지면 아무래도 이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내부 제보 또 공익 제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실은 이 채용비리 신고센터 권익위에서 준비하실 때 연말까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열어두고 계신 거네요. 어떻습니까 상황?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국민들이 신고가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진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절될 때까지 네네. 운영할 계획이고 또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비밀을 지켜주고 또 네. 포상금까지 네.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어제 뉴스 나고 오늘 하루만 30건 또 접수가 신고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지금 내부 비리하는데 이거 어떻게 제보해야 되나? 나 불이익 없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 절차라든지 과정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저희 정부 보고 이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신고를 하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익히 알려드린 대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거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섹터를 클릭하면은 네네. 신고할 수 있게 돼 있고 네. 또 전화 110 콜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그 외에 좀 뭐 직접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방문하셔도 좋고 네. 또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신고하신 상당수가 네네. 좀 불명확해서
그냥 종결 처리되는 건수가 꽤 있습니다.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왕 신고하신 김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적어주시고 또 신고를 해주시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까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참 여러분들의 제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특별점검만큼이나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거,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잘 파악하셔서 신고하시면 정말 근절에 일조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포상금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만큼의 또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을 텐데 포상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한 건당 최대 2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하신 분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재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익적 성격이 아주 높을수록 또 이 보상금, 이 포상도 있고요. 또 신변 보호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용기 내셔서 또 우리 사회의 이 채용비리 근절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 정도로 사실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많고요. 또 여러 정부 간 협의도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좀 더 확대되고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채용비리 후속 조치가 각 공공기관별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권익위를 비롯해서 기재부, 행안부, 또 경찰청 등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분기마다 4분기 4번 하겠죠. 분기마다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3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권익위에서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을 청렴도 측정이나 또 부패 방지 시체 평가 대상에 포함해서 채용 실태를 진단하고 각 공공기관이 채용 제도 개선을 하는지 이런 노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좀 더 자주 촘촘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이 조사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사전 예방적 성격도 강해질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하게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관장은 향후 취업이 안 되거나 이런 좀 강력한 조치 같은 것들도 있나요? 어제 발표했지만 그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채용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또 기관장은 어제 드러난 기관장들 8명을 그 업무 배제를 어제 날짜로 무관용 원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강력한 조치 또 여러분들의 동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한 특히 채용은 아주 지금 민감한 상황인데요. 청년 실업 때문에도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처벌하고 밝혀내고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소홀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만연하나 싶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민들도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좀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채용비를 없애려면 좀 어떤 이야기가 더 합의돼야 될까요? 예, 지금 남들 다 하는 채용 청탁 안 하면 자기는 손해다 해가지고 좀 한다는 그런 좀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인데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권익위에서는 인사 담당 라인에 있는 사람들 또 고위직을 상대로 교육을 또 확대할 계획이고 또 이런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고 이러므로 인해서 공정한 공직 채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또 안팎으로 함께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제보 또 용기 있는 공익 제보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다양한 또 촘촘한 사회적인 투명한 그런 제도들도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관련 인터뷰도 저희가 외교 쪽도 통상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를 했지만 문제는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환율, 무역 분쟁 문제도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환율 관련된 여러 문제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는 환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미국의 금리 달러 동반 상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참 이 환율 요즘만큼 관심을 또 다시 받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첫째 먼저 이제 스티븐 무누신 이제 재무장관이 약달러 요긴 발언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선호 발언으로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잠재웠다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네네. 트럼프의 강달러 선호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화 전쟁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연평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건 하나의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 상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약달러가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약달러의 기준은 이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주요 6개국과 통화를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건데, 네. 거기에 유로화랑 이제 엔화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 기준으로 이제 전문가들 쓰는 그런데 이제 평균선 추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지난해 한 8월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달부터 이제 가는데 거의 동조화를 보여주고 이제 시차가 생긴 이유는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 리스크가 지난해 계속해서 이제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입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거의 동조화를 이제 보여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럼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뭐냐? 세계 경기가 이제 지난해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면서요. 네. 회복을 하면서 소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뭐냐면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네네.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면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측면이 이제 크고요. 네. 그 여파로 이제 우리가 원화 가치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는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달러를 이제 그러니까 받았을 때 가격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요. 그렇죠. 그걸 시장에다가 선물한으로 내놓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는 수출업자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들이 받은 이제 물량을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다 보니까는 네네. 이게 더 이제 원달러 환율을 더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마찬가지로 상승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달러가 하락 추세하다가 이제 이렇게 상승한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뭐냐면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하고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이제 열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준과 더불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도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로 이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초금융완화 기조를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유럽 중앙은행 경우는 이제 필요하면 양적 완화 규모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배경에는 뭐냐면 유럽 경기가 지금 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은 회복의 상당 부분이 수출 증가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결국 수출에 그러니까는 이 약달러하고 강유로는 이제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우신 장관이 약달러가 미국 무역에 좋다 하니까는 맞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이사들이 그러니까 환율 전쟁 야기할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발한 배경도 네네. 바로 여기에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선진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는 이 수출, 이 보호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수출에 의해서 의존하는 이 취약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그러니까 자국의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사실 이게 이제 발휘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속에서 어제 오늘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가치 이제 상승의 여파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환율을 둘러싼 이야기 일목요연하게 A부터 Z까지 정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국내 여파를 물어보면은 여러 애널리스트들이나 여러분들이
워낙 반도체라던가 그간 수출로 돈을 버는 업종은 탄탄하기 때문에 환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도 1,000원선이 무너지면 즉 세 자릿수로 내려가면 그때 좀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리스크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이전에 2002년도에 한 1,300원 하다가요. 네.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 한 900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이제 말기에 이제 아마 900원대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당시하고 좀 유사한 점은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돈이 네. 굉장히 넘쳐난다는 거 하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어쨌든 간에 지속되고 있다는 거. 네. 요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제 상황 속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 리스크만 이제 재부각되지 않는다면요. 네. 그때보다도 더 좋아진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했고 외환 보유액도 더 증가했고요. 네네. 외채 구조도 개선됐고 국가 신주도 제고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 자릿수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요. 네.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뭐 한국은행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도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네. 네.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요인은 환율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더 중요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은 거의 글로벌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소기업이나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그렇죠. 가계에는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 개선되는 측면도 있어요. 아, 네. 그런 측면 속에서 그러니까는 환율 하락을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는 네. 이게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주법이라는 이런 인식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경제 체질을 그러니까 보다 더 강화하는 네.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하나의 그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환율을 놓고 사실은 미국과 유럽의 이 신경전 더 많은 이익이라는 측면의 목표를 두고 싸우는 신경전도 있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적인 측면에서 소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연두교서 저희도 앞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무역과 뭐 이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이 동일한 태도, 즉 보호주의라든지 고립주의적인 태도를 계속 취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하에서 특히 이 외환 같은 부분은 좀 우려할 부분은 없을까요? 트럼프는 이제 뭐 사실은 트럼프의 입장은 분명해요. 약달러하고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미국도 수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할 거고요. 지금 뭐 보호주의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보호주의로 지금 피고 있는데 네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불공정 교육을 한다고 얘기하는 나라들 보게 되면요. 네. 거의 전 세계 주요 국가 다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봐보세요. 중국도 나프타를 가지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는 한국, 일본, 중국 다 거론했죠. 네네. 그다음에 유럽연합 다 거론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는 사실 다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주요 교역 대상 국가들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세계 무역 질서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지금에서는 자기가 지금 그걸 부정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역풍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른 국가들이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복 조치가 나갈 것이고 네. 그건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이 다시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의 하나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충격으로 잘못하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가지고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더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인 경쟁력이야말로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상황, 이 질서를 깨고 있는 미국의 어떤 독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바깥에 상암동 스튜디오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조금 더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5540님,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는 감기 걸립니다. 예, 중국이 재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재채기를 탓하지 말고 감기에 안 걸릴 경제 면역력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경제, 서민경제도 함께 튼튼했으면 좋겠네요. 눈길, 퇴근길 조심히 준비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